안녕하세요. 정형외과 교실 주임교수 조태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형외과라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혹시 이를 전공하면 실제로 어떤 생활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형외과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은 어떤 진료를 하는 분야인지 알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골격계를 치료하는 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뼈와 관절을 치료하는 분야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형외과는 척추와 사지에 생기는 질병과 외상에 대해서 치료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외과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수술만 하는 과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정형내과도 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형외과는 수술적 치료뿐 아니라 약물치료 그리고 물리치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치료하는 포괄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분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오스페딕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그리스어에서 똑바르다는 뜻의 오르토스와 어린이라는 뜻의 페디온을 합쳐서 새로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1741년 니콜라스 안드리가 프랑스 의사인데 성장기 어린이의 척추와 사지가 곧바로 자라도록 잡아주는 방법들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그 제목으로 이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 기원입니다. 이 그림은 그 책 표지에 해당하는 그림이고 정형외과의 상징과도 같은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취기술, 세균의 발견, 그리고 소독하는 방법 등이 개발되면서 현대적인 수술이 가능해지고 오르토페딕스는 수술적 치료도 하는 분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 그리고 노인들에게까지 그 대상이 넓혀졌죠. 이 서양의학 분야가 동양에 전달되면서 일본에서는 정형외과라는 한자 용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오르토페딕스의 의미와는 좀 다르지요. 한편 중화권에서는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골과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정형외과라는 이름으로 진료를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인 1917년 서울의대의 전신이기도 한 경성의학 전문학교에서부터이고 1928년에는 서울의대의 또 다른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 처음으로 정형외과 학교실이 창설되었습니다. 1945년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이 경성대학과 경성의학 전문학교에 각각 정형외과가 있었습니다. 194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통합되었을 때 세 분의 교수님이 계셨으며 해방된 조국의 정형외과 학술 잡지도 창간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25 전쟁으로 교수님들이 낙북되시거나 돌아가시면서 정형외과 교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 1957년 정형외과는 다시 독립진료를 시작하였고 1968년에 정형외과 교실로서 재창설되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은 우리나라 정형외과 역사와 발전의 주축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정형외과는 척추와 사지라는 우리 몸에서 아주 넓은 부분에 대한 진료를 맡고 있는데 그 안에 세부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경민 교수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교수 이경민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는 진료 범위가 워낙 넓고 다루는 질환도 광범위하다 보니 점차 세부 전공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부인 척추, 하지관절인 고관절, 슬관절, 족부, 족관절, 상지관절인 견주관절과 수부, 팔다리 척추의 종양을 치료하는 종양분과, 그리고 소아청소년의 모든 정형외과 질환을 다루는 소아분과 등이 있습니다. 척추분과에서는 흔히 디스크로 알려진 후간판 탈출증, 퇴행성 척추관절염, 척추측만증과 같은 척추 변형에 대해서 디스크 절제술, 신경감압술, 변형교정술 등을 시행합니다. 고관절 분야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고관절 골절, 골관절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등이 있습니다. 골절에 대한 수술과 함께 관절 손상이 심한 경우에 시행되는 인공관절 수술이 고관절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행해지는 수술입니다. 슬관절 분야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골관절염, 인대 손상, 반월상 연골 손상 등이 있고, 이에 대해 인공관절 수술, 인대 재건술, 관절경 수술을 시행합니다. 족부족관절 분과는 다른 분과에 비해 역사가 짧은 편이지만 최근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인공관절 수술 및 관절 고정술, 스포츠 손상에 대한 관절경적 치료, 변형교정술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 다양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견주관절 분과는 스포츠 인구 증가와 함께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어깨 힘줄 파열에 대한 관절경적 수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인공관절 수술, 골절에 대한 내고정술 등이 대표적인 수술입니다. 수부 분야는 다양한 종류의 골절, 기형, 관절염, 말초신경병증을 다루며 골절에 대한 내고정술, 엄지손가락이 없는 기형에서 엄지손가락을 만들어주는 수술, 인공관절 수술, 신경감압술 등을 시행합니다. 종양분과에서는 팔다리 척추의 뼈와 연부 조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양성 및 악성 종양을 치료합니다. 종양을 철저하게 제거해서 생존율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팔다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아정형외과 분과에서는 선천성 및 발달성 근골격계 질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사지 변형, 뇌성마비와 같은 신경근육계 질환을 다루며 연속적 석고붕대 교정, 고관절 절골술,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점진적 변형 교정, 자연스러운 보행을 위해 힘줄을 느리거나 옮겨주는 등의 다양한 수술을 시행합니다. 정형외과는 수술만을 시행하는 과가 아니라 수술도 시행하는 과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보조기, 약물치료, 주사요법, 물리치료 등 가능한 모든 치료를 시행합니다. 정형외과 질환이 직접적으로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지만 환자들은 질환으로 인해 통증을 느끼거나 활동이 제한되면서 삶의 질과 행복감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환자가 정형외과 질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음식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 기본적인 독립생활을 못한다면 이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인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 경제적 부담과 손실을 초래합니다. 많은 정형외과 질환들이 외상 및 퇴행성 변화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향후 레저 스포츠 활동이 늘어나고 수명이 증가하면서 정형외과 질환의 빈도와 사회적 영향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하나의 진료과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세부 분야가 있으니 놀랍지요? 그러면 정형외과에서 연구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두현 교수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교수 노두현입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진료 외에 어떤 연구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연구는 수술 기법의 비교, 투약 후 효과를 살펴보는 등의 전통적인 의학 연구를 메인으로 하지만 그 외에 임플란트 설계, 스포츠 손상 분석, 인공지능 등 다양하고 넓은 연구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들 중 대한민국의 정형외과 학계는 좋은 연구 결과 그리고 새로운 시도 등으로 크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형외과의 SCI 논문 출간 수는 전 세계 5위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교실은 명실상부 우리나라 정형외과 연구를 이끌고 있으며 다양하고 흥미로운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수행하는 연구를 종류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적인 환자 대상 임상 연구입니다. 다양한 환자군 질환에 대해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 코호트 스터디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임상 연구를 하고 있고 수술 기법, 신약 임상, 세포치료 임상, 유전자 치료 임상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의료진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연구 간호사, 임상 연구 코디네이터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회사, 임플란트 회사, 세포치료 회사 등과도 협업하여 환자분들의 결과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학과 접목된 연구들입니다.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 게이트 어널리시스 스터디 등이 해당됩니다. 정형외과는 척추를 포함한 인체 사지에 발생하는 질병을 다룹니다. 근육, 인대, 뼈는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살아가며 필요한 힘을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정형외과 환자들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척추 및 인체 사지에 가해지는 힘과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들 연구들입니다.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는 카데바나 동물 실험을 통해 특정 조직 혹은 임플란트 등의 인장 강도 등을 측정하기도 하고 수술 기법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보행 분석은 인체의 걷는 모양을 통해 질병을 파악하고 치료 결정에 도움이 되는 연구로서 본원, 분당 모두 전문적인 전용 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물학적 연구입니다. 동물 실험, 세포 실험이 가능한 CMI 및 각 병원 연구소에 정형외과 교수별로 여러 랩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파트마다 다양한 실험이 행해집니다. 신약 개발을 위한 대동물 전임상 실험이 진행되기도 하고 유전자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실험들의 결과는 특허 취득, 임상 시험을 거쳐 환자에게 실제 사용 가능한 수술 기구 등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의사로서 매우 보람 있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보틱스 연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본 연구들을 위해 저희 정형외과에서는 AI and Big Data Lab of SNEHOS라는 연구소를 창설하였고 자체 서버와 기업급 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결과를 예측하는 연구, 영상 분석 자동화 연구 등을 하고 있고 AI 기술을 통해 해외 유수 대학 정형외과와도 협력을 하여 많은 연구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환자에게 좀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니 참 흥미진진한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형외과를 전공하고 있는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에게 실제 수련 생활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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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2년차 강상윤입니다. 최지혜입니다. 이우석입니다. 김준걸이라고 합니다. 너무 긴장돼가지고 프롬프터 뭐 잘 안 떠요? 원래? 아 그래요? 네. 아, 너는 정형외과의 상이다. 네. 저 혼자 그냥 떠드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정형외과의 상이다. 저는 사실 학생 때부터 동아리 선배들이 너는 정형외과의 상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해주셨고 네. 그냥 제가 허리가 아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 동기나 선후배들을 동기나 선후배들이랑 많이 이야기해봤을 때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특정과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라는 이미지 자체가 뭔가 일처리가 빠릇빠릇하고 뭔가 각이 살아있고 그런 모습이 멋있어서 저도 정형외과가 선망의 그런 지원과가 됐었던 것 같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보면서 다양한 진로를 고민할 수 있었던 게 선택을 한 이유. 정형외과 들어와서 느꼈던 거는 이렇게 뭐 각도를 맞추고 막 길이를 맞추고 이런 것들이 제 적성이랑 맞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면서 뭐 정형외과의 여러 장점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길도 다양하고 뭐 미래도 보장돼 있고 그리고 뭐 선배들의 만족도도 높고 이런 여러 측면을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 정형외과에 가서 아무도 후회를 안 할까 이런 게 제일 컸었고 아이 선생님 진짜 안 불편합니다. 뭐 저도 그런 소문 처음 들어보는데 예 맞아요. 정형외과 1년차 할 때는 살짝 돌이켜보면 사실 저도 1년차 때는 솔직히 많이 힘들긴 했지만 속았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들었었는데 1년차는 어느 과를 가든지 제일 다 힘들고 그리고 전공이 80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시스템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전공의가 주치의로서 교수님들의 외래 회진 수술 일정을 모두 소화하면서 환자 관리를 또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병동 당직 업무, 응급실 진료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어느 과를 가든지 새로운 진료 시스템, 새로운 뭐 학문 이런 걸 접하게 되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아, 전 지금은 후회는 없고요. 저는 다시 돌아간다 그래도 정형외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버티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저는 많이 안 힘들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형외과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안 하고 있는 과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물리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자가 힘들다라는 그런 과가 아니에요. 지금 뭐 이제 기구도 많이 발달을 했고 현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명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구를 쓰기 때문에 절대적인 근력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못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으면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남자가 너무 많으니까 로맨스를 뽑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늘 외래에서 하는 말이지만 정형외과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환자분이 원하시면 환자분 이거 지금 당장 치료 안 한다고 해가지고 죽고 살고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아프면 수술을 하는 거지. 교과서적인 답변으로는 막 생명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루진 않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다루기에는 드라마틱한 요소가 부족하지 않을까, 과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련 생활을 마치고 난 졸업생들, 특히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수련을 마치신 분들은 어떤 진로에 진출하여 왔는지 이효한 교수님께서 소개하여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의병원 정형외과 교수 이효한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수련 후의 진로일 텐데요. 정형외과는 1년에 약 200명가량의 전문의가 배출됩니다. 전문의의 배출 수로는 전체 과 중에서 3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하지만 환자는 더 많습니다. 전문의 1인당 진료하는 환자 수는 전체 진료과 중에서 입원 1위, 외래 2위이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지급액은 연 1조 4천억 정도로 진료과 중 내과에 이어 2위를 차지합니다. 배출되는 전문의 수도 많고 환자가 많다는 것은 갈 수 있는 길도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걸어갈 길은 크게 임상과 비임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형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은 임상의 길을 선택합니다. 임상의가 일하는 형태를 크게 대학병원과 일반병원의원, 소위 말하는 로컬 병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로서 세부 전공을 맡아 환자를 치료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는 공직이 또는 원장님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 위주로 진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임상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임원을 맡거나 비영리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대학에서 근골격계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업가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의국에서 배출한 전문의 중 약 절반 정도는 로컬 병원에서 일하며 약 3분의 1은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프랙티스를 하시는 분도 있으며 군의관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선배님들 중 정형외과의 의사로서 남다른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김인건 선생님은 소록도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신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박애정신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병원인 여수애양병원에서 37년간 근무하시면서 수많은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셨습니다. 정진혁 선생님은 뇌성마비 환자의 치료의 권위자이신데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15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이 관희 선생님은 미국 NIH 등에서 주기세포 연구에 매진하셨고 미국과 한국에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영인 선생님은 미국에서 정형외과 전공의와 전임의 과정을 다시 수련하시고 뉴욕 콜럼비아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현재 예일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국 내에서도 정형외과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선생님은 2010년 IT 지진 피해자 구호 활동을 시작으로 2018년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입하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내전 중인 에티오피아 감벨라 지역 등에서 해외 구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선생님은 어깨 분야의 선구자이신데 스포츠 관련 봉사를 해오셨습니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팀 닥터로서 야구 국가대표팀의 금메달 획득에도 함께하셨습니다. 황일웅 선생님은 육군사관학교와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육군에서 복무하면서 청와대 의무실장으로 두 분의 대통령을 보좌하셨고 제41대 국군 의무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이와 같이 정형외과 동문들은 진료와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형외과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심 있는 우리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풀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질문과 답변하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